제9장 통합의 기술 분열된 자아를 하나의 왕국으로 건설하는 법. 낙타에서 사자로, 사자에서 아이로의 확장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과 가치를 창조하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확장에는 항상 위험이 따른다. 우리는 여러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분열될 수 있다. 우리 안에는 수많은 목소리, 상충되는 욕구, 모순되는 가치들이 공존한다. 성공을 원하는 자아와 휴식을 원하는 자아, 타인을 돕고 싶은 자아와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자아, 안정을 갈망하는 자아와 모험을 추구하는 자아. 이 다양한 자아들을 하나의 왕국으로 통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적 분열 속에서 에너지를 소모하고 방향을 상실한다. 이 장에서 우리는 칼 구스타프 융의 원형과 집단무의식,과 현대인의 영혼, 그리고 에리 프롬의 소유나 존재나를 통해 분열된 자아를 통합하고 내면의 왕국을 건설하는 통합의 기술을 탐구한다. 그림자의 통합, 융이 제시한 자기실현의 길. 칼 구스타프 융은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 중 한 명으로 프로이트의 제자에서 출발해 자신만의 분석 심리학을 창시했다. 그는 인간의 무의식이 단순히 억압된 성적 충동의 저장소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원형적 이미지와 지혜의 보고라고 보았다. 그의 저서 원형과 집단무의식,과 현대인의 영혼은 인간 정신의 구조와 통합의 과정을 탐구한 역작이다. 융은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곳에 집단무의식이 존재하며 그 안에는 인류가 오랜 세월 축적해온 원형들이 살아 숨쉰다고 보았다. 이 원형들은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는 보편적 이미지와 패턴으로 우리의 꿈과 신화와 예술과 종교 속에서 끊임없이 재현된다. 융은 이렇게 말한다. 자신의 그림자와 대면하지 않는 자는 결코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없다. 그림자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 자신의 일부이며 동시에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융에게 그림자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어두운 면이다. 분노, 시기, 탐욕, 나약함, 열등감, 폭력성, 성적 욕망. 우리는 이러한 감정과 특성을 부끄럽게 여기고 의식에서 억압한다. 우리는 착하고 친절하고 이타적이고 강인한 모습만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한다. 그러나 융은 이것이 심각한 오류라고 경고한다. 억압된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무의식 속에서 더욱 강력한 힘을 키우다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순간에 폭발적으로 표출된다. 평소에 분노를 억누르던 온화한 사람이 사소한 일에 경로하는 현상, 자신의 열등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타인을 향해 과도하게 비난하는 현상, 자신의 약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남의 약점을 가장 가혹하게 판단하는 현상. 이것이 그림자가 복수하는 방식이다. 융은 그림자와의 대면을 개성화 과정의 핵심 과제로 제시한다. 개성화란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발견하는 여정이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가면인 페르소나를 벗고 우리가 억압해온 그림자를 인정하며 남성과 여성 모두의 특성을 지닌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통합하고 궁극적으로 자기 원형에 도달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두려운 단계는 바로 그림자와의 대면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부정하고 억압해온 자신의 모습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나는 분노할 수 있는 존재다. 나는 시기할 수 있는 존재다. 나는 나약할 수 있는 존재다. 나는 이기적일 수 있는 존재다. 이 인정은 고통스럽다. 그러나 융은 이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는 진정한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한다. 융은 또한 페르소나 개념을 통해 우리가 세상 앞에 내보이는 가면에 대해 논한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고자 하는 얼굴이다. 그것은 사회적 적응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페르소나에 과도하게 동일시되면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린다. 우리는 직장에서 유능한 전문가의 가면을 쓰고 가정에서 책임감 있는 가장의 가면을 쓰고 사회에서 교양 있는 시민의 가면을 쓴다. 이 가면들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이 가면들이 우리의 진짜 얼굴이라고 믿기 시작할 때 발생한다. 우리는 가면 뒤에 숨은 진짜 자신의 욕구와 감정과 취약성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린다. 진정한 통합은 페르소나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페르소나와 진짜 자아의 차이를 인식하고 상황에 따라 페르소나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우리는 직장에서는 유능한 전문가의 페르소나를 쓰지만 그 페르소나가 우리의 전부라고 믿지 않는다. 우리는 그 페르소나 뒤에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진짜 자아가 존재함을 안다. 융은 통합의 최종 단계를 자기 실현으로 본다.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괄하는 전체성의 원형이다. 그것은 원의 중심이면서 동시에 원 전체이다. 자기 실현은 이 전체성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자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아와 다르다. 자아는 의식의 중심이지만 자기는 전체 정신의 중심이다. 자아는 우리가 나라고 인식하는 부분이지만 자기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영역까지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자기 실현은 단순히 자아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와 무의식을 통합하고 의식과 그림자를 화해시키고 페르소나와 진짜 자아의 균형을 찾는 과정이다. 소유와 존재, 프롬이 제시한 존재 양식의 전환. 에리히 프롬은 20세기 독일 태생의 사회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가다. 그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마르크스의 사회이론을 결합하여 인간의 심리적 문제를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하려 했다. 그의 저서 소유나 존재나 는 현대 소비사회에서 인간이 겪는 정체성의 위기를 분석하고 소유 양식에서 존재 양식으로의 근본적 전환을 제안한다. 프롬은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두 가지 근본적 양식을 구분한다. 소유 양식은 세계를 소유하고 점유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나의 정체성을 결정한다. 나는 이 차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이 집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 지위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 소유 양식에서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외부 대상에 투사하고 그 대상을 상실할 때 정체성의 위기를 겪는다. 반면 존재 양식은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 자체에 중점을 둔다. 나는 무엇을 하는가? 나는 어떻게 경험하는가? 나는 어떻게 표현하는가가 나의 정체성을 결정한다. 존재 양식에서 인간은 고정된 정체성을 가지지 않는다. 그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창조하는 과정 자체이다. 프롬은 이렇게 말한다. 소유 양식에서 행복은 우월감, 타인을 지배하고 그들을 정복하는 데서 온다. 존재 양식에서 행복은 사랑하고 나누고 주는 데서 온다. 이 구분은 현대 사회를 분석하는 날카로운 렌즈를 제공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이 소유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린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명문 학교,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인정. 그러나 이 소유의 축적은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유한 것은 언제든지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지 않은 것은 항상 더 많기 때문이다. 프롬은 소유 양식의 뿌리를 인간의 존재론적 불안에서 찾는다. 인간은 자연과 분리된 존재로 태어났다. 그는 자신의 유한성과 고립을 의식한다. 이 존재론적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인간은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한다. 하나는 소유를 통해 자신을 확장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존재 자체의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것이다. 소유 양식은 일시적인 안도감을 주지만 근본적 불안을 해결하지 못한다. 오히려 더 많이 소유할수록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커진다. 존재 양식은 불안 자체를 제거하지 않지만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친다. 존재 양식의 인간은 소유의 상실을 정체성의 상실로 경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정체성은 외부 대상에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프롬은 존재 양식의 핵심을 능동성과 창조성에서 찾는다. 존재한다는 것은 창조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은 주어진 것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생산하는 것이다. 여기서 창조성이란 반드시 예술적 창작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상의 모든 행위가 창조적일 수 있다. 요리를 할 때 재료를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맛을 창조하는 것.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공동 창조하는 것. 일할 때 주어진 업무를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해결책을 창조하는 것.
이것이 존재 양식의 구체적 실천이다. 두 사상가의 통찰이 만나는 지점, 통합의 변증법. 융과 프롬. 한 사람은 무의식의 심연을 탐구한 정신의학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사회의 구조 속에서 인간의 심리를 분석한 사회심리학자다. 그들의 방법론과 개념체계는 다르지만 분열된 자아의 통합에 대한 그들의 통찰은 깊은 곳에서 만난다. 첫째, 통합은 억압이 아니라 인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융에게 통합의 첫걸음은 그림자와의 대면이다. 우리가 억압하고 부정해온 자신의 일부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분열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 프롬에게 통합의 첫걸음은 소유 양식에서 존재 양식으로의 전환이다. 우리가 외부 대상에 투사한 정체성을 거두어들이고 과정으로서의 자신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분열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 두 사상가의 공통점은 통합이 무언가를 추가하거나 획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정과 수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둘째, 통합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역동적 과정이다. 융에게 개성화 과정은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그림자와 대면하고 페르소나를 조정하며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통합하고 자기 원형에 다가간다. 이것은 목적지가 없는 여정이다. 프롬에게 존재 양식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는 창조의 과정이다. 우리는 소유 양식에서 존재 양식으로 단번에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선택을 통해 존재 양식을 실천한다. 두 사상가의 공통점은 통합을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지속되는 과정으로 본다는 점이다. 셋째, 통합은 개인적 작업이면서 동시에 관계적 작업이다. 융의 개성화 과정은 고립된 명상의 과정이 아니다. 그것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특히 치료자와 내담자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변증법적 과정이다. 프롬의 존재 양식은 사랑과 나눔과 헌신을 통해 실현된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창조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두 사상가의 공통점은 통합이 고립된 자아의 성취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실현되는 과정임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통합의 실제, 분열된 자아를 하나의 왕국으로 건설하는 7단계 훈련. 첫째, 그림자 목록 작성하기. 당신이 가장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타인의 특성은 무엇인가? 융에 따르면 우리가 타인에게서 가장 강하게 비난하는 것은 종종 우리 자신 속에 있지만 인정하기 싫은 그림자다. 일주일간 당신이 타인에게서 발견하고 강하게 비난한 특성들을 기록하라. 상사의 권위주의, 동료의 이기심, 친구의 나약함, 가족의 의존성, 그리고 각 특성 옆에 솔직하게 질문하라. 나에게도 이 특성이 있는가? 나는 이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타인을 더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의 목적은 자기 비난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인정이다. 나에게도 분노가 있다. 나에게도 시기가 있다. 나에게도 나약함이 있다. 나에게도 이기심이 있다. 이 인정의 순간 당신의 그림자는 더 이상 무의식의 어둠 속에서 당신을 조종하는 숨은 적이 아니라 의식의 빛 아래서 통합을 기다리는 자신의 일부가 된다. 둘째, 페르소나와 진짜 자아 구분하기. 당신이 쓰고 있는 가면들을 목록화하라. 직장에서의 가면, 가정에서의 가면, 친구들 앞에서의 가면, SNS에서의 가면. 그리고 각 가면 뒤에 숨은 진짜 감정과 욕구와 두려움을 솔직히 적어라. 유능한 전문가 가면 뒤에는 실수할까봐 두려운 초보자의 불안이 있을 수 있다. 헌신적인 가장 가면 뒤에는 때로는 도망치고 싶은 개인의 피로가 있을 수 있다. 긍정적인 SNS 가면 뒤에는 인정받고 싶은 갈망과 타인과 비교되는 불안이 있을 수 있다. 이 연습의 목적은 가면을 벗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가면 자체는 사회생활에 필요하다. 문제는 그 가면이 당신의 전부라고 믿는 것이다. 가면과 진짜 얼굴을 구분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가면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당신은 상황에 따라 가면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소유 목록과 존재 목록 작성하기. 프롬의 구분에 따라 당신이 자신의 정체성을 투사하고 있는 소유물들의 목록을 작성하라. 내 집, 내 차, 내 직함, 내 학위, 내 재산, 내 인맥. 그리고 각 소유물 옆에 질문하라.
이것을 잃으면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두렵다. 그러나 이 두려움과 대면하는 것이 통합의 시작이다. 당신은 당신이 소유한 것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의 직함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의 재산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맥이 아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잃어도 여전히 존재하는 무엇이다. 이제 존재 목록을 작성하라. 당신이 소유하지 않았지만 당신을 구성하는 것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당신이 경험한 아름다운 순간들, 당신이 극복한 어려움들, 당신이 창조한 작은 기쁨들, 당신이 실천한 친절들. 이 목록은 소유 목록과 달리 상실의 위협이 없다. 그것은 이미 당신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창조적 일상의 실천. 프롬이 말한 존재 양식은 특별한 순간이나 고급 예술 활동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상의 작은 행위들 속에서 실천된다. 오늘 하루,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창조적 행위로 전환하라. 아침 커피를 내릴 때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향과 맛을 창조한다고 생각하라. 출근길 지하철에서 창밖 풍경을 볼 때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순간의 아름다움을 창조한다고 생각하라. 동료와 대화할 때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의미를 공동 창조한다고 생각하라. 퇴근 후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창조한다고 생각하라. 이 전환은 단순한 생각의 변화이지만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 당신은 더 이상 소비자가 아니다. 당신은 창조자다. 다섯째, 내면의 대화자들과의 화해. 당신의 내면에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존재한다. 성공을 갈망하는 목소리, 휴식을 원하는 목소리, 모험을 추구하는 목소리, 안정을 바라는 목소리. 우리는 종종 이 목소리들 중 하나에만 귀 기울이고 나머지는 억압한다. 이제 각 목소리와 대화하라. 성공을 갈망하는 목소리에게 물어라.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니? 휴식을 원하는 목소리에게 물어라. 네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니? 모험을 추구하는 목소리에게 물어라. 네가 꿈꾸는 것은 무엇이니? 안정을 바라는 목소리에게 물어라. 네가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이니? 이 대화의 목적은 하나의 목소리를 승리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양한 목소리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때로는 성공의 목소리가 앞서고 때로는 휴식의 목소리가 앞선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를 영원히 침묵시키지 않는 것이다.